네, 야권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비토권이 쟁점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 특위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한동훈 대표가 제시했던 해법을 일부 수용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비토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야권이 낸 이 특검 법안 이준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특검이 크게 3단계가 됩니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을 하고요. 네. 그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그 4명 중에서 2명을 압축하는 거. 이게 민주당에서 이제 야당에서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이 2명 중에서 1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토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단계, 즉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했을 때 이 4명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장치가 왜 좀 문제가 되냐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4명의 후보가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특검을 진행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꼼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검을 진행시켰다가 만약에 특검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 결론이 나와도 사실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 확정이 되면 이건 민주당의 후폭풍이 거셀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증거도 없이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국정을 마비시켜 왔느냐 네. 이런 비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특검을 진행시키지 않으려는 꼼수로 저는 이렇게 비토권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추천되는 후보들이 추천되는 특검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특검이 진행이 안 된 거는 다 국민의힘 탓이다라고 해서 그 상황 그 자체를 만들어가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비토권을 꼭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더라도 야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많이 양보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폐기된 특검 법안은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 추천과 관련한 민주당의 기류는 호의적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BBK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을 했고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특검의 초창기에 대법원장 추천이 좀 있었습니다. 공소유지가 된 전례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대법원장이 본인이 추천한 특검이 본인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법원에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기소를 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요. 법원이 본인이 특검을 추천해놓고 그 사람이 유지를 하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건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이후에는 국정농단 사건도 그렇고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다 야당이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에 어떤 비판 목소리가 있었지만 수용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꼼수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국민들께 약속을 드려서 어떻게든 관철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정말 안타깝게 사망한 군장병의 이 어떤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없었다면 대통령실도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법원장 추천 권한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 4명 추천 중에 2명은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비교섭도 야당과 함께 각각 1명씩 추천을 하자 물러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이건 꼼수다, 뭐 수박이다 이렇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법안도 이제 논의에 착수가 됐기 때문에 이 여당에서 당대표께서 약속을 하신 사안이니까 논의에 착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도 이번 법안은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법안이다. 수박 특검법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친한계로 불리는 의원들도 받아들일 생각이 1도 없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 친한계 의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준우 의원께서는 지금 전반적인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어떻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처음 이제 전당대회 때부터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을 제3자 특검법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당선되고 나서 원내에서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한계조차도 반대 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당론은 공수처 결과를 보자는 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 당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당론 그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그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그리고 의원실도 찾아가기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뭐 몇몇 모아서 점심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고 그리고 아마 이거 관련해서 의총을 좀 준비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서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공개적으로 의총을 열어가지고 원내의 뜻을 모으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당의 입장은 전혀 달라진 것은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친한계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평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십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그립감을, 장악력을 다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사안이에요. 전당대회 국면에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반 당원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이 국면을 본인이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국면인 거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당의 기류는 좀 다르다. 아마 수용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친윤계 의원들의 뭐 어떤 반응은 굉장히 좀 차갑죠. 냉소적입니다. 대통령의 기류도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됐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오히려 인사청문회 등등을 통해서 외압 이런 건 실체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을 둘러싼 이런 환경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선출직 비대위원장이라는 그런 폄훼가 있었는데 본인이 어쨌든 당원 평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전향적인 입장이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마 저는 진정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로를 본인이 모색할 수 있겠다. 이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고 이 전국 운영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력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못하냐 하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발의를 포기했다 이런 일부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우 위원께서 당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의총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반대하는 기류가 많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이 의총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이를 수용해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열어둬야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분이라든가 또는 어떤 단체 조직 리더라는 분은 선출 과정에서 했던 약속과 네. 그 당 대표가 돼서 끌고 왔던 리더가 되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동자의 편에서 가지고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미 FTA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자 시절의 입장이라고 하면 한미 FTA는 추진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지지 세력이 노동자들인데 그런데 되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문석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었죠. 매국노라는 얘기도 하면서.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되고 나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서 당선됐는데 그 대원 측을 어긋나는 것을 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하는 것은 그 당원들도 원하지 않는 거고 우리 지지자들도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박정훈이 얘기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 10명 정도 이상이 모여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기사를 링크하면서 오보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보라고 해서 못을 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 10명 이제 측근들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게 넓혀가서 많은 의원들과 함께 방법을 찾아나가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의원총회가 만약에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열리고 거기에서 해병특검법 발의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여론이 많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혁신당에서도 얘기했지만 안 하면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요. 못하면 정치력이 없다라는 판단 받을 겁니다. 다른 평가는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내 입장 변한 게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사안 아닙니다. 오보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갈 사안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면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된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이다. 민주당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족을 다셨어요. 제보 조작 의혹도 있는데 이것도 특검에 같이 넣자. 민주당이 그걸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그럼 다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내지 그러냐. 민주당이 그래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 국면까지 오는데 제 입장은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원래 그대로예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내 설득을 하셔야죠. 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당대표가 된 지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당대표의 힘이 가장 강한 거는 전당대회 직후겠죠. 그런데 그때 설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민들 의혹 아직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으로 순항하기 위해서도 이 특검법은 국민의 힘에도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묘수를 본인이 내고 이 의원들의 반대 기류가 비교적 강하더라도 설득해내는 게 그게 정치력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건 전공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한동훈 대표 앞에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나가는 의원들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후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은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준우 의원께서는 먼저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협치를 걷어찼다고 오늘 대변인 논평에 나왔는데요. 저는요 발목 잡기 기조를 현행 계속 유지하겠다. 저는 이렇게 공식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지금 괴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 지우기 같은 경우만 보십시오. 독도 조형물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치웠는데 그거 가지고 독도 지우기를 하면서 친일 프레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논의한 적도 없고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 전부 다 계엄령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의료 대란 문제를 얘기한 거는 모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발목을 잡고 앞으로도 발목을 잡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오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시의적절했고 유효한 대안을 모색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발목 잡기다라는 평가에는 독도 조형물 이거 대단히 수상한 부분 없지 않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철수시켰을 때요 재설치할 계획 없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강해지니까 사실은 재설치할 계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이 상황을 용납하겠습니까? 독도 방어훈련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 최소 규모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다 해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건 야당의 당연하지만 역할입니다. 계엄과 관련해서도 실체가 없다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지만 2016년도에 문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우려를 야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인식을 국민들께 고스란히 설명했습니다. 그 인식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고 이 응급실 상황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열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산부는 구급차 안에서 지금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정부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대안 모색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황 인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경제 지표도 실제 실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수권 세력으로서 어떤 대안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와 여야가 같이 협의해가지고 의대 정원 문제 풀어내자. 사실 한동훈 대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고 계시니까 저는 그 간극이 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좁혀나가는 그런 협의체를 우리 만들어보자. 그리고 4년 중임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오늘의 연설의 키워드는 헌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폐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 속에서도 대통령 본인은 이제 선거를 안 치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이웨이, 독단적으로 정부 운영
운영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구조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제를 던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야당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좀 전향적으로 함께 검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계엄령 준비 의혹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 내용 얘기해보기 전에 먼저 여야 대표가 의료 대란 사태 속에 적극적인 행보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응급실을 찾은 데 이어서 지난주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와 비공개로 만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이 알려졌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병원 현장을 직접 찾은 데 이어서 앞서서는 SNS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의료 대란 사태 속에서 두 대표가 보이고 있는 이 행보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좀 잘못된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의료 대란이라고 하면서 응급실 문제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현재 전국에 409개의 응급실이 있는데요. 그중에 99%가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의료 문제의 핵심은 지금 갑자기 의대 정원 문제를 들고 나와서 또 뭐 지금 의료 뺑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의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지방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네. 그다음 필수 의료 진료과가 부족한 문제, 그다음에 수술 간호사의 법적 지위 문제, 그다음에 보험 수가 문제. 예를 들면 심장내과 그 수술하고 피부과 이 보험 수가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훨씬 더 어렵고 소중한 중요한 어떤 보험 수가에 대해서는 더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 맞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료개혁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밑에 들어가면은 좀 더 구체적인 게 응급실 뺑뺑이라든가 또는 소아과 오픈런 30초 진료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의대 정원 문제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료 개혁을 해야지 수요와 공급 문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요. 의사수 1000명당 의사수가 우리나라는 2.6명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많아요.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수요와 공급 이 심각한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의사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가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 문재인 정부도 지난 정부에서 400명을 늘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의료 단체들한테 물어봤어요. 의대 몇 명 늘리면 좋겠느냐? 전부 다 돌아온 답이 몇 명 늘리면 좋겠냐가 아니라 지금보다 줄이면 좋겠다는 답이 온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의료 문제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평과 불안이 있지만 미래의 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지금의 의료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꼭 반드시 돌파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 개혁이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장유미 부위원장께서는 두 대표의 행보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일단 너무너무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지금 추석에는 이동량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수요도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지금 맘카페에는요. 어떤 글들이 좀 통용이 되고 있냐면 우리 아이가 설사 아프게 된다면 병원을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요. 이걸 팁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런 우려가 가짜 뉴스에 속은 시민들의 그런 우려에 불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을 다친 어린 아이가 서울 아이인데 영종도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4살 박이 여아는 계속 뺑뺑이를 돌다가 1시간이나 지체가 되면서 아직까지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또 군의관을 왜 투입을 하는 겁니까? 군의관을 투입하면 그럼 군에서 사고가 나는 그래서 의료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군장병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큰 틀에서는 국민들이 전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 의사 정원이 없죠.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가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사 전문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이탈을 하면서 심화되고 있는 건 있죠.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을 올리는 데 있어서 뭔가 강론과 플랜 B는 과연 있었는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거칠었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공백을 이제는 정부의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야가 메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 당의 대표가 이런 추석 민심 행보와 관련해서 응급실을 간 건 이 맥락에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문제 짧게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하면서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보 내용이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8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있었던 계엄 문건 사태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계엄과 관련한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등등이 대통령이 아주 최측근 그런 가까운 충암고 라인으로 채워졌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이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암약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반국가, 반자유주의 세력들이. 그렇다면 이게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여러 점들을 이제 맞춰보고 더더군다나 계엄 문건이란 게 사실 계엄을 검토했다는 문서로 확인되는 그런 사안에서 야당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보 내용 저는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만 아마 이게 일반인 제보는 아니겠죠. 군 내부거나 이러겠죠. 그렇다면 그 실체를 그냥 고지고대로 드러낼 수는 없는 그런 또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야당으로서 이런 국민 우려를 대신해가지고 제기하는 부분 그것까지 가짜뉴스라고 폄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준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요, 이걸 군인이 과연 따를 것인가 보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아무 근거 없이 계엄령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계엄령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금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42명을 체포시키면은 이거 계엄령 발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요. 42명을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현행범이어야 합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고 있거나 폭행하고 있거나 이런 현행범일 수가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또 하나가 뭐냐?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과반수가. 그러니까 동의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190석을 야당이 190석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계엄을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요 과반수로 9시에 발의했다. 그럼 9시 반에 즉시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목적은 단 하나다.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한 그런 수단으로 이런 루머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우 미디어특위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